우리나라 그동안에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세 시장에서 월세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소위 이제 갭 투자라는 거죠. 보통 평균을 보게 되면은 실수요자가 60%, 40%가 투자자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의사가 없고 그냥 수익을 거둘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갭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20대, 30대들에 해당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내가 돈을 모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지. 미래 수요에 대해서 먼저 내가 취득을 하는 거죠. 미래의 실수요자 자체를 갖다가 그것도 지금은 다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널리 봐가지고 너희도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했지 사실 투기꾼이잖아. 너 필요할 때 사. 지금 사지 말고. 네가 먼저 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야. 너 필요할 때 사. 627 조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정부의 대출 규제 방향일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투기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신한은행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유주택자는 다른 지역에 내가 전세를 살더라도 대출 안 해준다라는 건데, 그거는 다른 은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그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래야지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적은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좀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 못 한다. 그래, 너 지금 살지 말고 왜 너 지금 먼저 사?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득권층, 그러니까 그래서 40대나 50대, 60대는 자기 집을 갖고 있잖아. 근데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집이 없어. 내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사지 마. 나이도 어린 게 어서 까불어? 너 40대, 50대, 60대나 돼야지 집을 사지 왜 벌써 살려고 그래? 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사실 보면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논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갖다가 투기다, 죄악시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그거 갖다가 과연 죄악시 해야 되는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투기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거를 거기서 사놓는 거는 투기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6.27 대체로 해가지고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조치 하나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각각 그걸 다 개인별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지만은, 현재 보면은 그 타겟이 누구냐면은 젊은 사람 또는 규제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세 폭락보다는 월세로 전환이 되겠죠. 제가 재미난 표를 갖고 왔는데요. 화면 보시면 6.27 조치 후에 매물 증가 보면은 매매가 3.2% 줄어들었어요. 전세도 줄어들었어요. 전세도 보면은 7.2%가 줄어들었어요.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월세는 매물이 오히려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매물이 왜 줄었을까요? 전세는 매물이 왜 줄었냐면, 전세를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차라리 월세로 내놓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나는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나는 월세로 들어가겠다라는 거니까 옛날보다 월세의 비중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세의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월세가 싼 나라예요. 미국이나 뭐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GDP 수준이 또 떨어진 나라도 우리보다 월세 수준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에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좋아해요. 세입자들은 월세를 좋아할까요? 전세를 좋아할까요? 세입자들은 전세를 좋아해요. 왜? 월세는 매달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되지만, 전세는 내가 딱 맡겨두면은 2년 후에 원금 손실수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으니까 은행에 이자를 내는 거나 집주인한테 월세 주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월세 수준이 은행 이자보다 더 커요. 금액은 더 크고요. 60대, 70대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산은 모아놨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내세요, 200만 원씩 내세요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데 자기 자산을 점점 줄여서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전세란 말이에요. 내가 맡겨놓고 그냥 살다가 다 나중에 2년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거든요. 세입자들은 전세를 좋아하느냐 월세를 좋아하냐고 조사하게 되면 대부분 전세가 더 많아요. 심할 때는 전세가 90%, 월세가 10%.
네, 그 정도예요. 그렇게 전세를 선호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반대예요. 집주인은 전세금 맡기는 것보다는 월세로 하게 되면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 할 수가 있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전세 사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세금이 만약에 10억 원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나갈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10억 원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집주인도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특히 전세가가 떨어질 때는 10억 원이 들어온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그때까지 이거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10억 원짜리 전셋집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집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1억 원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하게 되면은 집주인들은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다만 10억 원짜리 전세가 1억 원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9억 원의 자금을 더 보태야지만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갭 투자들은 줄어들겠죠.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거니까. 집을 살 때 월세가 끼는 매물 내가 사게 되면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인데 내가 전세가 8억 원이야. 그럼 내가 2억 원만 있으면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월세로 하게 되면 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이야. 그럼 내가 9억 원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9억 원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억 원이 가진 사람은 그 동네를 안 사고 딴 데를 사는 거죠. 그보다 더 상급지에 가가지고 9억 원 있으면 내가 왜 이 동네에서 사? 나 강남 가가지고 갭 투자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 시장을 좀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그게 부작용이랄까? 사이드 이펙트로 전세 시장에서 월세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과거에 왜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은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꾸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옛날에는 최대 보증금의 100%까지도 해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게 많이 확대한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크게 줄이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도 더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게 서민이 어려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보증금이 모자라가지고 나는 집에서 쫓겨나겠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보증금 대줄게 라고 한 거니까 그게 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전세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세자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90%, 80%, 70, 60은 점점 줄일 거거든요. 정부에서 앞으로 방향이.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익분은 월세가 들어오겠죠. 시장이 그렇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조금 세입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나가겠죠. 정권이 시작될 때는 모두가 막 희망을 갖고 내가 이 정도 의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전세 시장을 줄이겠다.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책이 서민들한테는 조금 쓴 거예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좋아요가 아니라 너는 돈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나오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 보면 냉정하고 냉혹한 얘기고, 그렇다고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전세자금 대출 안 되니까 내가 전세금 10억에서 8억으로 낮출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없어? 그럼 나가. 10억 있는 사람 내가 찾아볼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나가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순자산 순으로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순자산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대출을 싸고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의지 순으로 집을 차지했다 그러면 지금은 의지와 상관없이 순자산 순으로 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라미드에서 하위에 있는데 상위 이 지역에 살았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면. 그러면 세입자들의 불만이 당연히 정부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욕을 먹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 건들기가 어려운 몇 가지 정책이 있어요. 건들면은 정말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양도세, 과세 한도를 50억을 할 거니까 10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50억을 올린 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약간 민감한 정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전세자금 대출도 그보다 더 민감할 거예요. 주식은 하는 사람들이 소액은 하지만 뭐 10억 이상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세라는 거는 굉장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이미 사람들한테 당근을 계속 줘가지고 좋은 집에서 당연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작은 집, 더 낡은 집, 더 먼 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 공급 대책을 갖다가 내놓는다고 그래요.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사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만큼 우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공급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서는 3년 후에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년 후에 공급되는 거니까 그나마도 안 하면 3년 후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게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정말 집을 잡을 의지가 있다,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특정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보수든 진보든 과거 정권 다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주로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빌라를 공급했어요. 빌라는 짓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8월 달에 씨를 뿌려도 10월에 추수할 수 있는 걸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라였거든요. 지어가지고 입주가 6개월밖에 안 되는 거니까 쉽게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가 바로 이제 그런 도시거든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중에서 85%가 아파트예요. 제일 낮은 데는 어딜까요? 제주도고요. 두 번째로 낮은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는 아파트가 적은 도시예요.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그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 아파트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를 못 지은 거예요. 아파트를 못 지은 이유는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그냥 불안하니까 그러면 빌라. 부족해? 빌라. 그런 거니까. 빌라만 계속 지은 거니까 전국의 인구 중에서 18%가 서울에 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주택도 한 18% 정도 돼야 되는데 주택이 그만큼 안 되고 아파트도 그만큼 안 돼요. 그런데 빌라는 35% 이상이 돼요. 전국에 있는 빌라 중에서 35%가 서울에 있다고요. 서울은 빌라 천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빌라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신혼부부한테 당신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주거 형태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대부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만 있으면 아파트라고 해요. 다. 아파트고, 그 수요는 전체 수요의 적어도 85%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아파트를 공급 못하게 되니까 이제 빌라 만드는 거죠. 서울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그게 서울의 아파트 값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서울의 아파트의 희소성을 갖다가 보장해 줬어요. 누가? 정부에서. 오히려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부에서 더 그런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 오를 것 같아? 허가하지 마. 대신에 빌라만 줘. 라고 하는 거니까 서울에는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네? 그러니까 그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옛날부터 계속 누적됐던 거예요. 그게 공급 대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막 억누르던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부터는 장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용기가 과연 현 정부에 있을 것인가? 그런 의지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면 정말 대단하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과거 정권들이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게 되면 앞으로는 욕을 먹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투기꾼들, 재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혜택을 주면 어떡합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왜 세금을 완화해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도 그렇고 일반 대중도 그렇고. 그 욕먹기 싫어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좋아지는 건데, 내가 3년 후에 시장을 보고 왜 지금 해? 정권 초기에는 할 수가 있어요. 정권이 5년이잖아요. 공급 대책을 지금 사실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공급 대책 나오더라도 요건 내가 먹고 그 열매는 그 다음 정권에서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용기가 있을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두고 봐야죠. 올해 하고 내년 초까지 안 나오게 되면은 그 후에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죠. 내가 임대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처할 수 있으니까 1주택자까지는 투자 개념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만약에 전세가 비율이 집값이 10억 원인데 전세가가 7억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난 3억의 돈을 더 들여가지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30%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주거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가치는 사실 보면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이제 못 사는 거거든요. 아니면 집값이 더 떨어질 때 살 거예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집값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살 거예요 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성공을 한 전략이었느냐? 아니에요. 과거에는 오를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어려운 삶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권 출범에 지금까지 30% 이상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으로 가는 거는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을 너무나 투자적인 측면 그걸 보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MF 때 실력이나 이런 마인드가 이제 확 올랐다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투자적인 측면으로 어느 지역이 왜 오르고 어느 지역이 왜 떨어지는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가, 그때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그때 했던 거죠. 언제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때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 5억 원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억 1천, 5억 2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살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꼭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거 잘못 샀다가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 동네 집을 누가 5억 2천에 사랑도 할 정도로 바보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공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A지역 이거 괜찮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면 제가 돈이 얼마 정도 없어가지고 그때 한 24평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좀 하세요.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한 이제 몇 년 지났어. 한 3, 4년 지났어요. 그때 보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옛날에 공포에 휩싸일 때 생각을 다 까먹고 와가지고, 아기오면 저 그때 32평 살라 그랬는데 아기오님이 왜 24평 사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문제 24평 사라 그랬어요. 본인이 돈이 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기오님이 이렇게 오를 거 확실하게 저한테 확신을 주셨으면 제가 그때 친정 엄마한테도 빌리고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32평 살 수 있었다고요. 아니, 그때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좀 더 비싼 거 살 걸, 더 큰 거 살 거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엔 다 공포감이 휩싸여가지고 그게 못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너무 단기간을 보지 말고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돈 가치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우상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라는 걸 마음속에 갖고, 그 와중에 아까 누구는 80% 넘는데 사고 누구는 30% 정도 떨어지는데 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IMF 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어느 지역은 왜 오르고 왜 어느 지역은 오르지 않는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저는 도움을 받을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부동산 이런 거에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도움이 받을 때 하나도 없이 정말 믿을 게 나밖에 없다고 가지고 연구해 한 거죠. 그동안에 오르는 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론을 성립한 건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저도 그렇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고 그걸 반드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남의 생각 갖고 투자하면 필패예요. 그래서 자기가 검증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잘 깨야 되는 거지, 자기한테 맞는 데가 어딘가를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잘하는 건 자기뿐이니까 나의 능력, 앞으로 나의 자금 계획, 앞으로 이렇게 너무 큰 집을 사게 되면 내가 고생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건가, 허리를 꽉 조여매면서 몇 년간 내가 살 수가 있는 건가, 내 의지, 이런 거. 그 의지가 없으면 집 사다가 이제 금방 또 파는 분들 가끔 봤거든요. 내가 무슨 낙을 보려고 낡고 좁은 집에서 살아, 그냥 팔아가지고 생활비 씁시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미래가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3년만 고생하면 또는 5년만 고생하게 되면 남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니까 본인에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 가치 있는 단지를 1번부터 100번까지 좀 적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아야지. 물론 이제 어느 지역이 올라야 이제 이런 거는 제 강의 때 다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어떤 단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거기서 보면 자기는 5억밖에 없는데 내가 이건 한 20억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5억 원 있으면 5억 원에 맞는 투자처, 3억 원이면 3억 원에 맞는 투자처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여력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본인이 그런 걸 찾아내야죠. 6월 대비해서 지금 한 27.5% 정도 거래가 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한 72%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로 보여지죠. 이렇게 거래가 줄어든 거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더니 627 조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최대 6억까지만 빌려주고 대출 받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대출해주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대출을 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표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6월 대비 7월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어디가 많이 줄었는가를 보면은, 아까 이제 서울 평균이 27.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2.5%가 줄어드는 건데, 25개 자치구 모든 구가 똑같은 비율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구는 굉장히 거래가 줄고 어떤 구는 거래가 조금 덜 줄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표에서 빨간색은 고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저가 지역을 나타나는 거예요. 13개가 고가 지역, 12개가 저가 지역인데, 파란색이 주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6억으로 딱 끊으니까 고가 지역은 더 돈이 많이 필요한데 6억 원밖에 안 빌려주니까 고가 지역은 많이 못 사고, 저가 지역은 뭐 6억 원만 빌려주더라도 집값 자체가 싸니까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뭐 거래가 그 나름대로 되나 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기한 게도 거래가 가장 적게 줄어든데, 그러니까 거래 감소폭이 제일 적은 데가 용산구, 두 번째가 송파구, 네 번째가 강남구예요. 저가 지역이 오히려 거래가 잘 되고 고가 지역은 거래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는 대표적인 고가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저가 지역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워낙 초고가 지역, 강남 3구나 용산구가 초고가 지역은 원래 대출을 사람들이 안 받고 현금으로만 사. 그래서 거래가 덜 줄어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약간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중에서 목동 지역 이렇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가 나와야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계약을 하겠다, 누구한테 가지고 가계약금을 걸든지 하더라도 정식 계약서는 토지 거래 허가 인가가 떨어져야지 그다음에 정식 계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빨간색 고가 지역 중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6월 달에 이미 서로 매수 매도 의사를 교환하고 계약서는 7월 달에 쓴 물량들이 여기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은 거래량이 이만큼이고 7월은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구도 6월 달은 거래량이 많고 7월 달에 적었겠죠. 용산구도 마찬가지. 근데 6월 물량 중에서 일부가 7월 달로 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저가 지역은 거래가 덜 줄어들고 고가 지역은 거래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래가 적으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오해예요. 거래량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수자가 줄어들 때, 두 번째는 매도자가 줄어들 때. 많은 사람들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수자가 적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파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팔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전자가 맞고 어떨 때는 후자가 맞거든요. 지금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면 집값을 봐야 돼요.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는 사람이 적은데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파는 사람이 적을 때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집값이 올라요. 반대로 집값이 빌빌빌빌 그리고 조금밖에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뭐냐면 사는 사람이 적어서 거래가 줄어드는 케이스거든요. 일단은 저가 지역은 거래가 적게 줄어든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많고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도 덜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고가 지역은 일단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6.27 조치 이후에 5주가 지났거든요. 5주 동안에 집값이 가장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고가 지역이 다 많이 올랐어요. 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고 고가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가 지역은 거래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저가 지역은 집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래는 많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지역은 결국은 뭐냐면 파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저가 지역은 파는 사람도 여전히 팔려고 그러고 살려는 사람도 여전히 살려고 그러고,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가격은 팔려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빌빌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 지역에 대한 거기 소유주 중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믿음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학습 효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몇 달간 지나면은 오히려 그때 싸게 판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 계속 버티게 되면은, 고가 지역이라는 거는 서울에 딱 13개밖에 없습니다. 13개. 고가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라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하게 되는 것 같다가 3시프트로 돌려가지고 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하게 되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나 또는 정부나 누가 의지를 갖고 공급을 하려도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계속 짓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가 고가 지역이 아니죠. 거기가 강남 3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기도 외곽 지역이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위 인기 지역은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 이거 팔면은 다시는 못 들어올 수가 있어 라는 본인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28번의 규제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흔들렸으면 그때 팔았겠죠. 근데 그때도 안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방은 이제 6.27 조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수도권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면 6.27 조치 후에 가서 서울이 딴 데보다 적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 조치가 만약에 시장에 먹혀들었다면. 근데 지금 5주 동안에 서울은 1.19% 정도가 올랐어요. 주간 상승률로 0.1% 이상 오르면 많이 오른 거예요. 0.1%, 애게 0.1%?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년은 52주잖아요. 일주에 0.1% 오른다는 거는 1년 전체를 하게 되면은 5.2% 오른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5.2%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0.15%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전국 평균은 적게 올랐다는 거죠. 그나마 수도권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지방 소재 5개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난 5주 동안에 0.24%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기타 지방,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세종시도 거기 포함한 건데요.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0.05%가 내렸고요. 자,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6.27 조치가 되는데도 집값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6.27 조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집값이 내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7 조치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너무 막 급속히 올라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패닉 바잉을 한다던가 너무 공포에 이제 지금은 집 안 사면은 힘들어질 거야 라가지고 자기의 능력 외로 막 너무 무리할까봐 조금 차분히 가라고 하는 그런 조치지, 이거 자체가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집값 떨어뜨리고 지방 올리고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례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짧은 거는 3개월, 긴 거는 6개월이에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그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는 거의 규제가 안 했어요. 노무현 정권부터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보면은 약발이라는 게 어떤 규제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막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짧은 건 3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간 게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가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중간에 저거 나왔다고 겁먹고 판 사람만 나중에 바보 됐구나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지금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했었거든요. 과거하고는 달라. 노무현 정권 때는 그때는 우리가 못 보고 했고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 많이 했어. 확실히 잡을 거야 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후로 문재인 정권 후에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게 계속 무한정 가는 건 없고 약간 시간을 버는 거죠. 특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동안에 이제 공급 확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병행해야 되는데, 과거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정책을 딱 내놔. 그러면 언론들은 대부분 뭐 정부하고 척을 지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비어천가를 갖다 부른다고요. 이 규제 이거 정말 이렇게 신박한 규제를 갖다가 왜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옛날에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 건데 정말 이 정책으로서는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을 갖다 해가지고 공급을 계속 늘리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손을 놓게 되니까 몇 개월 있다가 또 팍 오르고 또 몇 개월 있다가 팍 오르는 거죠. 오를 건데 가만히 놔두면 아까 정책 나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그게 약발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선하고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수요 억제책이 잘 먹지가 않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분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내가 찍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 공급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화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매매가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건 전세가 상승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장 그게 나타나는 게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시장은 굉장히 정직한 시장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은 전세가는 올라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져요. 앞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 하반기,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건데, 봄에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못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안 뿌렸다니까. 착공을 안 했으니까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착공을 많이 안 했어? 그럼 2025년에 입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작년 2024년까지는 공급이 많았던 시절이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한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전세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전세 시장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오름세 있고, 전세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주 이상 지금 한 110주 정도 올랐나? 연속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꾸준히 삐질삐질 오르는데, 제가 말하는 전세가 폭등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그 부분을 정부 정책자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데, 그걸 또 이제 힘으로 억누르는 방법이 있죠. 전월세 상한제, 그걸 갖다가 계약갱신 청구를 지금 현재 2년인데 4년으로 드릴 거야, 또는 뭐 8년으로 드릴 거야, 10년으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힘으로 억압해 누르면은 당장 만기가 돼가지고 전세금 보증금 올려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달콤한 얘기가 됐지만 시장을 점점 망치는 거죠. 시장에 전세 매물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는 더 올라가는. 전세 폭등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보면은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랐던 거, 전세 대출 보증을 정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건데,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1억을 올렸어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공급은 아까 같이 쉽지가 않잖아요. 3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1억 원 올랐어? 그래 정부에서 1억 원 빌려줄게. 정확하게는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주지만, 빌려주는 것에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줄게. 혹시 니네가 못 갚더라도 내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빌렸죠. 주택담보대출보다 보증 한도가 더 크고, 어떨 때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금 대출이 더 쌀 때도 있어요. 명분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독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쓴 컬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세입자와 세입자의 싸움을 붙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전세금 대출을 못 받으면은 나 5억 원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5억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난 모은 돈이 2억 원밖에 없어. 그럼 절대 5억 원짜리 전세를 넘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5억 원짜리 전세가 집을 갖다 넘보는 거죠. 그러면 저기 기존에 5억 있던 사람 어떻게 해서 오케이 콜? 그럼 나는 1억 원 더 대출 받아서 난 6억 원으로 올릴 거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세입자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 상승의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건데, 그러면 야, 그 이명박 정부가 나쁜 놈 아닌가 하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2억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가라는 얘기죠. 쫓겨나가는 겁니다. 더 외곽 지역, 낡은 집 또는 더 좁은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불만은 누구한테 터지겠어요? 정부한테 터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늘어왔던 거거든요. 그걸 요번에 이제 줄인다 그러는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욕은 먹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에 돈을 적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옛날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많은 서민들이 자기가 있는 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본인보다 더 자금력 있는 사람, 또 그 집들이 전세금이 싸지는 게 아니라 월세로 전환할 거거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 또는 월세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지역, 좋은 새 아파트 또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게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월세를 충분히 낼 돈도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더 좁은 지역, 더 입지가 떨어지는데 더 낡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적은데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정부가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 용기가 대단하시구만. 그래서 한번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잘라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집을 사는 게 좋죠. 집을 사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5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5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3억 원만 내면 그 집에서 내가 2년 또는 4년 동안에 맘 편히 살 수가 있죠. 세금도 안 내고, 집이 부서져도 집주인이 고쳐줄 거고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2억 원을 더 보태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그 2억 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억 원에 살 수 있는데 왜 2억 원을 더 보태서 사?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내가 주거비로 쓰는 거고 2억 원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수익을 갖다가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건데,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투기꾼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약간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짜장면 가게가 얼마였을까요? 버스비가 얼마였을까요? 지금도 형편없이 싸요. 제가 기억하는 버스비는 5원이 안 됐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1,400원이죠? 그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야, 그 투기꾼들이 버스만 타나 이렇게 버스가 올라. 그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돈 가치가 10년에 2배 정도 떨어져요. 10년에 통화량이 2배씩 늘어가는 나라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보다는 돈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또는 브라질, 중국 이렇게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는 통화량 증가가 더 빨라요. 통화량 증가가 빠르면은 자국 통화가 더 약세가 되거든요. 달러 대비 한국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IMF 때만 하더라도 1달러가 8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찌글찌글 올라가 지금은 1,400원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왜 통화를 잠깐만 느리냐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중에 돈이 많이 안 돌면은 그 피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은 서민층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은 어떻게 IMF 때보다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정치인들이 듣고 나가지고 아 그래 저렇게 서민의 삶이 지금 어려우니까 서민들이 좀 잘 살게 시중에 돈을 풀어야겠다라고 돈을 푸는 거죠. 통화량을 막 늘려요. 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날보다. 하루에 50만 원 팔기 어려웠는데 막 장사가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조금 있으면 나 부자가 될 것 같아. 이 돈 갖고 집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그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분들보다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벌었어.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또는 잘 버는 기업한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막 올라요. 집값이 막 오르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집값이 오르느냐. 저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통화량을 잠가요. 자금줄을 막 잠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집값은 잡히죠.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그다음에 나 죽겠어. 장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배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내가 배고프지 않으려고 그러면 배 아픔을 참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배 아픔을 해결하려면 나는 배고파야 돼요.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 장단에다 맞춰야 될까요? 시중에 돈을 망창 풀어가지고 서민들을 갖다가 모두 풍요롭게 살아야지 맞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집값은 하늘을 모르고 높게 치솟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잠가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될 거예요. 그 이슈예요. 하나같이 어떻게 요것만 딱 하면 집값이 잡힐 텐데 이 바보들 같이 왜 과거에 이렇게 그것도 못 잡아서 그런 건 없어요. 과거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다 고민이 많고 해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도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정부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근데 공급 대책이란 건 뭐냐면은 빨라야 3년 뒤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급 대책 8월 달에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올랐습니다. 와, 이 대책 안 먹힙니다. 당연히 안 먹히지. 이건 3년 후에 먹힐 대책인데 공급이라는 게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갖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3년 후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1980년대부터 주식이건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내가 아기곰이다라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한 건 언제냐면 IMF 때예요. IMF 때 이제 각성을 한 거죠.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럴 때 내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었다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뭔가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투자의 본질, 그다음에 왜 집값이 오르고 왜 집값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단시간 내에 집값이 오를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자, 어디 오를 거예요? 어떤 단지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짧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굉장히 길고 투자라는 게 재테크라는 게 이렇게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설계하는 것 중에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보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해? 그건 사실 보면 조금 서글픈 인생이잖아요. 꾸준히 그거 갖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자산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부동산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식으로 해도 돼요.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보통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동산을 하는 거는 부동산은 내가 시간을 많이 안 쓰잖아요. 집을 살 때 한 번, 집을 팔 때 한 번만 내 시간을 뺏는 거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계속 시간대를 봐야죠. 아침에 잘 나가다가 오후장에 그냥 폭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바빠가지고 회의 때문에 저걸 못 봤네. 지금 그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회사 다니면서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 유튜브를 보시는 얼굴에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주로 이제 맞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니까 자기가 되는 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순자산 규모를 점점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아까 10년에 우리가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10년에 통화량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순자산이 10년에 2배씩은 늘어나야지 본전이란 얘기예요. 돈 가치가 2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10년 사이에 내 순자산을 2배로 못 누르게 되면 나는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때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또 상담하고 했던 그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왜 오르고 어느 지역은 오르지 않는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저는 도움을 받을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도움이 받을 때 하나도 없이 내가 정말 믿을 게 나밖에 없다라 가지고 연구해 한 거죠. 그동안에 오르는 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낸 어느 정도 이론을 성립한 건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고 반드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본인 자금 규모나 이런 게 맞는 거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 가치 있는 단지를 1번부터 100번까지 좀 적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아야지. 어느 지역이 올라야 이제 이런 거는 제 강의 때 다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서 보면 어떤 단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거기서 보면 자기는 5억밖에 없는데 내가 이건 한 20억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5억 원 있으면 5억 원에 맞는 투자처, 3억 원이면 3억 원에 맞는 투자처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여력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본인이 그런 걸 찾아내야죠. 꾸준함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은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값뿐만 아니라 주식도 암호화폐라는 걸 때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비쌀 때 사가지고 왜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 때 사야지. 그럼 쌀 때 왜 싸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파는 사람들이 싸게 팔고 사는 사람들이 적을 때예요.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거의 안 사죠. 그렇게 되면은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사러 오는 사람이 적은데 서로 덜 손해가 날 때 파는 게 낫지라고 매물들이 싼 게 나오는 거고, 또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어때 사냐면 하락기에 사요. 상승기 때는 뭐 어디가 올랐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집을 살지는 않아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을 갖추지 않고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아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을 거면 그건 소신이라고 그러죠. 소신. 그래서 내가 자기 확신,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두 개가 되면은 평생 투자에서 손해날 일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월급만 받아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걸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관전문자들이 많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그래서 보면은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그런 용기를 주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의 인기 지역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수도권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돼요. 수도권 같은 데 보면은 일기 신도시 3번이나 중동 이런 데는 싸잖아요. 집값이 싸니까 그런 데를 노린다던가 아니면 진포라던가 검단 이런 데, 뭐 또는 좀 멀더라도 그런 신도시에서, 물론 서울까지 출퇴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신도시들은 대신에 이제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애매한 지역보다는 오히려 집값은 더 싸고 삶의 퀄리티는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먼저 노리고, 6억 정도면은 한 중간 정도 지역, 강동구, 분당, 동작구 그런 지역 정도 보면은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살 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 최상급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지역 정도를 하는 거고요. 좋은 입지의 작은 평수가 좀 떨어지는 입지의 큰 평수보다는 좋아요. 수요가 줄어드는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데는 좋아요. 살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던가 이런 데는 좀 곤란하죠. 가장 큰 수요는 뭐냐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근데 그 인구 중에서 어떤 인구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만 25세부터 인구가 늘어나는지. 2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데의 특징은 뭐냐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멀쩡했던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전세 수요도 줄고 매매 수요가 준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고. B라는 지역에서 A라는 지역으로 회사가 옮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하는 게 좋죠. 단지별로 보게 되면은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아주 뭐 클 필요까지는 없어도 500세대 이상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지금 동 하나짜리 같은 경우 보면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집을 사야 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좀 넓고 또는 상대적으로 좀 새 걸 사야 되는 거니까 본인은 발품 팔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나중에 덜컥 사가지고 보면 나홀로 아파트들을 많이 사세요. 나홀로 아파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거, 커뮤니티 시설이 모자른다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그냥 덜컥 사면 되지만 팔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잘 안 팔리죠. 그래서 그런 데는 내가 소위 팔고 딴 데로 갈아타게 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좀 아파트 중에서 약간 피하는 게 좋고 전체 주택으로 봤을 때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하는 게 낫죠. 빌라는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지 돈이 없으니까 빌라에 들어 사는 거지 나는 정말 빌라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가능한 아파트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시세가 1986년 1월부터 났거든요. 그러니까 198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거든요. 1986년도는 세종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16개가 있는데 그 16개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희소성에서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적게 오른 데가 광주광역시예요. 집값도 적게 오르고 전세값도 적게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입지가 좋고 광주광역시 입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서울의 빌라와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올랐냐면 광주광역시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의 아파트와 광주광역시 아파트면 당연히 서울이 더 많이 올랐고 서울의 빌라와 광주의 빌라 그러면 당연히 서울의 빌라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서울의 빌라와 광주광역시의 아파트는 광주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떨어진 곳의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곳의 빌라보다 좋다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모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집을 사고 돈을 또 모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약간 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건데 악유금리 이번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지역을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강남집을 살 거예요.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오를 동안에 강남집 값은 안 올라요? 마찬가지지.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상승이 높고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걸 갖다가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내가 최종 목적지가 강남이라면 가만히 그냥 차곡차곡 순진하게 은행에 갖다 놓으면 20년 걸린다 그러면은 딴 데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좋은 데를 사면은 그걸 8년으로 줄인 데다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도 여기 사놨는데 이게 더 올라가지고 이 집 팔면은 강남에 대치동에 한 채하고 반포에 한 채 이렇게 두 채 살 수 있어요. 땡!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거 오르는 동안 딴 데로 다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그릇이에요, 그릇. 내 돈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시대 차이가 걷는 도구로만 보지 말고 그릇이라만 보시면 돼요. 내가 1억 원이 있어? 그럼 1억 원을 갖다가 자산을 담아두는 거고. 3억 원이 있어? 3억 원의 자산을 모아두는 거고. 5억 원이 있어? 그럼 5억 원의 자산을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고. 그거에 맞게 내 그릇을 점점 키워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세법, 현재 정책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피해야 될 건 뭐냐면은 5억 원의 자산이 있었어. 그러면 큰 그릇에 5억 원에 맞는 그릇을 담아두면 좋은데 이걸 딱 간장 종지 5개에다가 담아두는 정책은 쓰지 마세요. 1억씩 하는 거는 현 정부의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에서도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똘똘이 한 채보다는 못난이 5개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괜히 어설프게 다주택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맞벌이를 하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그 다음으로 갈아타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게 커지면서 점점 큰 소라를 갖다가 들어가서 살거든요. 소라가 이만한데 소라 껍질 조그맣게 하게 되면 천적한테 잡혀먹는 거고요. 반대로 처음에 몸은 요만한 게 소라 이만한 걸 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깔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자산이 커질수록 점점 좋은 집,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다 모은 다음에 좋은 지역에 가야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놔뒀으면 은행에 넣는 이자보다 집값 올라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그런 통계가 나왔죠. 뭔가를 은행에 넣어봤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니까 이제 뭔가를 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갈아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큰 걸로 가시는 분들이 좋고요. 너무 또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너무 시간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게 되면요, 주식 해보신 분은 그 얘기를 알 거예요. 내가 그냥 주식에 가끔 보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창 보게 되면 막 올라갔다가 와 100원 올라갔어, 막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훌락 팔아는 거예요. 나중에 팔았더니 나중에 오후에 또 이만큼 오후장 같은 이만큼 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미쳤나, 그때 왜 그 장을 봐가지고 팔았을까. 그때 안 팔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이 막 마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숲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 수익이 높은 직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가 수익이 가장 높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우선 집값 조금 올라가라고 떨어진 거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보통은 이 정도는 자기가 뭐 몇 년을 갖고 있어야지라고 한 거고, 시세도 몰라. 잘 모르니까 어떤 하락기가 오더라도 보통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르다가 하락기 떨어지고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하락기 때 안 파는 거예요. 시세 떨어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럼 나중에 크게 오른 거죠. 너무 내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하라 했지,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뭐냐면 꾸준히 하라는 거지, 생업 팽개치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고 또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는 부부가 있다고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는 회사는 남편은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전업주부는 투자 쪽에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힘들어서 버는 걸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 그쪽으로 해가 역할 분담해서 나누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얼마나 일을 악무냐에 따라 다르죠. 기본적으로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모아놓는 방법도 있고요, 주식시장에 돈을 모아놓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에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다 모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내 시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담아둘 것인가, 그러니까 내 소득에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처음 취직하니까, 아빠 얼마나 저축해야 돼? 받는 거에서 얼마나 저축해야 돼?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저축률은 30%다. 근데 그건 한국 사람 평균밖에 되지 않지 않냐? 50%는 해야 된다. 최소한 50%를 해야 된다. 내가 집이 없어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50%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60, 심할 때는 80,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럼 그거 생활이 됩니까? 그거에 맞춰야지. 돈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나머지 생활을 맞춰야죠.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저는 월급쟁이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죠. 좀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 회사 안에서도 돈을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정도는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소비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소비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처음에 와이프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니, 딴 사람들은 펑펑 쓰는데 왜 당신은 나 펑펑 쓰지 못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펑펑 쓸 만큼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펑펑 쓰는 거지, 그만큼 안 되게 되면은 조금 앞으로 미래까지 정말 돈 걱정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쌓이게 되면은 자산이 자산을 낳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나 사업에서 하는 소득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게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은 내 소비보다 커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막 뼈 때리게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돈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산이 벌어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지나가면은 생활비는 당연히 그 안에서도 다 되는 거고, 쓸 수 없을 정도로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자산이 불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이라도 모으면은 그만큼 내가 또 하나의 파트너가 우리 집에서 날 도와주는 거예요. 이만큼 모아? 그러면 더 능력 있는 파트너가 생긴 거고, 이만큼 모아? 그럼 더 좋은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고,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일을 악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폼내지 말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래. 그 얘기를 넌 50살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60살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그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내가 30대야? 그러면 일을 악물고, 와, 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도 활동으로 일을 악물고 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잘 살기는 어려워요. 내가 남보다 더 공부를 덜 하고 나가도 남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좋은 전략을 쓰고 해서 그래야지만 남보다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놀러가도 젊었을 때 다리에 힘일 때 놀러가지, 나이 50대 그때 가가지고 무슨 그게 뭐 하는 거냐. 50살 돼보세요. 50살도 젊습니다. 50살도 젊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사람들이 지금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요즘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거고,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처음엔 비슷해요. 옆에서 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비슷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냐에 따라서 50살이 될 때 또는 60살이 될 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그때 가가지고 50살, 60살 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한스럽구나. 지금부터 각성해서 따라가야지. 못 따라가요. 지금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벌어질 때 이때 못 따라가요. 그 이치를 하루라도 좀 젊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잘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관했다가 10년 후에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아, 내가 그때 왜 저 얘기를 갖다가 흘려들었을까? 아, 저거 저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무슨 곰인지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라고 뭐 부동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하고 싶으면 주식하고 뭐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되 대신에 좀 더 진지하고 처음에 시드머니 모을 때는 좀 더 독하게 열심히 해야지만 나중에 마음 편한 거예요. 자산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뭐가 좋으냐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가서 펑펑 쓰면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펑펑 쓰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10끼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한 100그릇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갖다 매일 사야 돼. 그러면 빌 게이츠도 그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는 사실 보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을 갖다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않는 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뿌듯해지니까 돈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큰 병이 걸린다 그래도 내가 세계적인 박사를 찾아가서라도 다 고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병 걸리면 큰일 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타가지고 이제 병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바로 경제적 자유거든요. 누구든지 그걸 꿈꾸겠지만은 그거에 상응할 만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초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길 원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긍정적이어야 돼요. 생각이 약간 긍정적이 되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어떻게 삶을 저기 하냐면은 어딜 가야 돼. 근데 버스 시간이 보니까 갑자기 주말이라서 그러는지 나는 저기까지 한 10분 안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버스가 한 20분 후에 온대요. 내가 버스 타고 가면은 편안히 갈 수 있는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오늘 재수가 없다. 정말 화나 죽겠네. 뭐 좀 바빠 죽겠는데 왜 버스까지 안 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 이거 요새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을 하려는 시그널이네. 야, 그러면 신나게 운동을 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거는 뭘 해도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때 부자도 없고 행복한 사람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득권층이 둘을 다 먼저 선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랄까 아니라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거잖아. 나이 든 사람들 꼰대들 다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나는 더 건강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조금 더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성공을 하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소신만 있으면 그건 똥꼬집 또는 아집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 의지가 있는 거는 소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적이라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주면 캐사라세라 뭐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니까 그거는 사실 보면 약간 무책임한 거고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배우자나 또는 가족을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려워요. 누가 꽃길을 쫙 뿌려준 거 아니고 레드카스를 쫙 뿌려주는 건 없습니다. 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제일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걸 같아.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들대. B라는 사람은 제일 힘들대. 다 하는데 다 어려움을 처하죠. 누구는 부모님이 팍팍 도와주는데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래 너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 딴 사람보다는 못 배웠으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이 1시간 공부할 때 넌 2시간 공부하면 되잖아. 넌 대신에 더 건강하잖아. 더 생각이 더 바르잖아.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쁜 면만 아니라 자기가 더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낼 때마다 한 스텝 한 스텝 자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IMF 때가 저를 성장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련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그래 편안히 살기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그런 시련이 왔을 때마다 본인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정말 악유명한 사람 말을 들었더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월급쟁이 월급만 받아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걸 갖다가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보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관전문자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